안녕하십니까. 지구가 온난화로 되었다더니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해진 날이 있고 그렇지 않고 추운 날이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제 옷차림에서도 아마 그 날씨 변덕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도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튈 것 같아서 심려가 많으실 겁니다. 살아가는데 유념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을 잘 쓰려면 방개 예술, 음악, 무용, 미술, 영화, 연극, 오페라 이런 방개 예술을 섭렵하면 훨씬 좋은 글을 쓴다.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젊은 시절에 달달 외우곤 했던 김영랑의 시 한 편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실리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이 시 참 좋지요. 김영랑 선생의 시 내 마음 날같이 아실리라는 시인데 이 시에는 촉기가 들어있습니다. 촉기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더듬이라는 촉자하고 말하자면 귀뚜라미나 방앗개비 같은 곤충들의 더듬이로 인식하는 겁니다. 가령 지네 같은 벌레는 그 눈이 태화해 가지고 더듬이로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온도나 적에 대해서 자기가 먹을 벌레에 대해서도 합니다.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감각을 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촉기는 가슴을 아리게 하는 날카로운 감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이성의 손이 내 몸에 닿는다든지 그러면 짜릿하게 그 전류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손이 상대방의 피부에 닿거나 스치면 그와 같이 감각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율이. 그럼 이 시의 어떤 대목을 촉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시 촉기에 대한 대목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속임없는 눈물의 강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얼마나 감각적으로 날카롭게 그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대목은 시를 읽기만 해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감수성이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목을 촉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이런 대목도 촉기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촉기는 가슴에 금이 가는 것처럼 전율이 이르게 하는 감성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일제 때 일본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해낸 그런 시인입니다. 가령 이분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 속에 그 시 속에도 그런 촉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는 그가 사랑했던 당대의 춤꾼 여인 미모의 최승희라고 하는 여자와 둘이 아주 진하게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김영랑 씨는 요즘으로 치면 재벌, 옛날로는 만석군 이상의 농사를 지었던 그 강진에서의 큰 부자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딴따라라고 지탄을 받던 그 춤꾼을 며느리로 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냥 사랑만 하고 지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때요. 이 시를 쭉 읽어가 보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이 시어, 화려하고 따스한 봄이면 봄이지 왜 슬픔의 봄이라고 했는가? 찬란한 슬픔. 찬란과 슬픔은 상이되죠. 그러는데 그 말을 한꺼번에 씀으로 해서 죽기가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정주 선생에게서 시 강의를 들었는데, 서정주 선생이 강진에 김영랑 선생 집에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김영랑 선생이 서정주 선생에게 추금기를 틀어주더래요. 국악계의 그 명창, 임방울 명창의 판소리를 틀어주면서 임방울 소리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를 이야기해 줬답니다. 서정주에게 김영란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임방울 선생의 소리는 환장하게 좋은데 바로 그 소리 속에 촉기가 들어있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란 선생의 시 속에 촉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시를 쓰려면 방계예술, 음악이나 고전음악이나 영화나 연극, 미술 같은 작품을 잘 공부해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랑 선생은 임방울의 판소리를 기가 막히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진에 살면서 서울에서 무슨 연극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서울까지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계 예술에 아주 능했던 김영랑 선생이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방계 예술에 조예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촉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감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촉기라고 하는 것을 제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 장마철에 땅에서 생수가 솟는데 장마철에 물장난을 해보면 생수가 솟는 곳을 이렇게 파서 오목하게 만들어 놓으면 땅을 우리가 팔 때는 꾸정물이 일어나는데 꾸정물 사이로 맑은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임방울 소리의 그 청구성, 촉기가 들어있는 청구성은 마치 꾸정물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감수성을 전율하게 자극하는 그런 맑은 생수 같은 소리, 그것이 촉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소설은 시를 향해 날아가고 시는 음악을 향해 날아가고 음악은 무용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것은 종합예술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합예술적인 태어남과 성장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태어남 자체가 하나의 종합예술의 시작입니다. 여인들이 아기 낳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면 아기가 자궁 속에서 나오자마자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응아하고 고고의 성을 지릅니다. 첫소리, 응아하면서 첫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음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말을 배웁니다. 그것이 시인 거예요. 그런데 응아하고 태어나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것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종합예술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영화라든지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가령 강강술래 같은 거 쾌지나 칭칭단에 그런 것들도 종합예술이에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거. 그러니까 그것의 시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그것이 점차 성장해서 종합예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강술래 쾌지나 칭칭단에 일하며 노동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부르는 노동요는 모두 다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강강술래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것들이 전부 다 종합예술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한국문학, 세계문학 명작들을 섭렵해야 할 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 고전음악, 오페라의 아리아 등 전통 판소리 등을 깊이 들어야 하고 음악적인 감성이 생겨야 합니다. 무용도 깊이 감상해야 합니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꼬대 하는 거, 밥 먹고 걸어다니는 거 그것들이 다 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작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미술관에도 가보고 미술관에 가서 좋은 작품들도 감상해보고 전람회 등을 보아야 합니다. 폭력적인 것이 아닌 서정적인 영화를 보고 고전 연극을 자주 봐야 합니다. 햄릿이나 돈키호테 따위를 기본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햄릿이나 돈키호테 같은 혹은 셀즈맨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연극을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역시 종합예술을 감상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정서에 유익합니다. 더군다나 글을 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종합예술을 감상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고전문학에는 향가, 고려가요, 조선조의 가사문학, 시조, 판소리, 다섯마당,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절벽가 등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우리들이 감상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든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섭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예술을 하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교향곡이나 오페라의 눈대목, 판소리의 눈대목, 오페라의 눈대목을 아리아라고 말합니다.
향가 고려가요 따위의 고전 세계 문학에 대한 이해는 글을 쓰는 사람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고려가요나 신라, 향가 이런 것들은 줄줄 외워버리십시오. 가령 청산별곡 같은 거 사르리 사르리랐다, 발아래 사르리랐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아래 사르리랐다, 바다에 사르리랐다, 살려고 왔다. 그 노래 청산별곡 아주 명작입니다. 세계의 고전 문학만 명작이 아니고 우리 시들도 명작이 있습니다. 명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령 김소울이 진달꽃과 비슷한 고려가요가 있는데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서로님 보내었느니 가시는 도 도시오소서. 서로님 보내니까 가시는 듯 했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가시리 다 줄줄이 외워야 됩니다. 전통적인 신화나 설화의 세계도 섭렵해야 합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필독서입니다. 이렇게 반개 예술이나 우리 고전 문학들을 공부하면 사람의 감수성이 풍성해져서 좋은 시, 좋은 소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문을 간단하게 제 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꽃을 보면 소가지가 없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16살 소년처럼 소가지가 없어지고 가슴이 설렐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닮은 도깨비 한 놈을 옆에 끼고 살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아슬아슬한 벼랑의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바치며 헌화가를 읊조리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백수광부처럼 술병을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다음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고 노래로 불러주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해변의 묘지 앞의 폴 발레리처럼 바람에 펄럭거리는 책장 같은 파도를 넘기며 살기 위해 분투하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노을이 핏빛으로 타오를 때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담보하고 또 한 생의 젊음을 받는 거래를 하고 싶어질까? 나는 왜 꽃을 보면 포도주에 취하여 프로메테우스처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싶어질까? 이건 왜 꽃을 보면 이렇게 하고 싶어질까? 이렇게 그 희망을 얘기했는데 이 속에 보면은 서양 고전, 서양의 신화, 그리스 신화, 우리의 신화, 우리의 고전 문학 이런 것을 읽어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백수광부처럼 술병을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다음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노래로 불리어지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 고전 문학 속에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강 건너 가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반개 예술이나 우리의 고전 문학이나 세계의 고전 문학, 신화를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우리들이 시를 쓰는데 소설을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강의로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